다른 전국 상황을 이 타헌화 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것과 함께 간단한 진단부터 좀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장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현재 상태를 뭐 제가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면 네. 그 구체제, 이 봉건 체제 때의 전제군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네. 이제 민주공화국에 몸을 빌려 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률은 뭐 만인한테 평등한데 본인은 적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구 법을 어겨버렸고 네. 범죄 의식도 없었고 준법 의식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 국민이 맡긴 통치 권한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데 이거를 특정 개인한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 맡겨버린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흥분하고 막 책임을 묻고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혀 잘못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화가 나고 퇴진을 요구하고 또 퇴진하는 척하면서 최근에 이 성명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전제를 달았죠. 예를 들면 여야가 협의해서 정해주면 그때 사퇴하겠다. 여야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 여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노리고 또 혼란을 주면서 본인의 시간을 버는 그러면서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충정해서 한 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책임을 저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혼란과 위기가 계속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러니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게 되돌아가서 과거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법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대통령이 죄를 지면 탄핵한다. 탄핵해서 내보내면 이런저런 순위로 승계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 안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운다. 그리고 이런 나쁜 짓을 할 경우는 특검할 수 있다. 또 국정조사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 그리고 국민들은 이 나라의 주인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모습으로서 해고한다. 집에 가라라고 요구하고 말 안 들으면 그걸 강제하는 뭐 그런 거 열심히 하면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저희들이 예상키로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될 것이다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어쩌면은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그 폭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야당은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겠죠?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예. 제가 이 사태의 초기에 최순실에게 모든 국가 권력을 던져줬다. 네. 그리고 뭐 거기 완전히 의존했다는 거 국민들이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도 품성도 능력도 없는 것이 증명됐죠. 그때 이미 퇴진의 문제는 제기된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사람들이 또 경악한 것이 이 조직적인 금품갈취 또는 뇌물수수 범죄의 엄청난 규모의 수괴였다, 두목이었다는 점들이 그냥 추측이 아니고 직접 집행했던 안종범 수석 같은 부하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죠. 근데 이거는 이미 탄핵을 면치 못할 사유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정치권들이 퇴진이나 탄핵에 대해서 되게 머뭇거렸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퇴진 투쟁을 통해서 좀 물러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친일, 나라 팔아먹고 또 분단시키고 쿠데타 일으키고 이 광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간첩단 만들어서 죽여가면서까지 권력을 뺏고 또 그걸 유지했던 집단인데 국민들이 5천만 명이 다 싫어하는구나. 500만 명이 시위를 하는구나. 집으로 가자. 이럴 집단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탄핵 외에는 달릴 길이 없고 달릴 길이 없다. 그건 또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 맡긴 책무이기도 하고 권능이기도 합니다. 네. 이걸 가만두면 아까 오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 권력과 대중이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엄청난 유혈 사태나 이런 정말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미 예정된 법률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밀어붙여야 되고 혹여라도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혼선을 일으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고 다시 권토 중례할 시간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던졌고 그게 약간의 영향을 미쳐서 사실 탄핵 발의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루 이틀 늦어지는가 아니면 또는 약간의 혼선을 겪는가와는 상관없이 그건 미풍이니까 예. 그냥 원래대로 정해진 길대로 그냥 뚜벅뚜벅
탄핵 발의하고 표결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은 미풍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 가야만 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좀 작전을 같이 짜야 되는데 서로 주도권을 쥐려는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라는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걸 실행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집착을 하면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예. 정치에서 저는 중요한 덕목이 계산보다 판단을 해야 된다. 정해진 길이면 당위에 따라서 간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지금 당연히 새누리당은 이 탄핵 안 하고 싶습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뭐 비박이든 친박이든 안 하고 넘어가고 싶죠.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면 만약에 이거를 거부하면 국민들의 이 저항의 쓰나미에 쓸려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찬성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찬성할 거고 국민들의 압력이 낮아지면 찬성 안 할 텐데 지금 잠깐의 혼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니까 그럼 좀 기다려보자. 우리 협의해서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쪽으로 가보자고 하니까 잠깐 주춤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탄핵 가능성이 있냐 없냐 말고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정을 해서 가결되면 되는 거고 최선의 결과니까요. 부결이 될 경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결이 되면 아까 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국민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건데 명시적으로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면 그 분노가 그 반대 세력한테 일단 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민심의 쓰나미를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이 탄핵을 반대했다는 집단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밀어붙이면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반대를 하게 될 경우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그를 비호했던 새누리당. 사실 이 사태의 몸통이죠. 박근혜는 빌려온 머리 아닙니까? 박정희의 향수를 이용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빌려온 도구인데 도구가 사고를 쳤으니까 사실 몸통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몸통의 책임을 묻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가결될 거예요. 누가 그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뭐 많지 않은 시간이라서 탄핵은 뭐 그 정도 이야기를 조금 하고 다음 좀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공모자가 참 이름도 명칭도 좀 그렇습니다. 공모자 뭐 이런 주범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 돼서 국민들 참나마 이를 데 없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경제적인 규모 등등 생각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어떤 위상 이런 것에 비해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게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금 그 정치의 현장에 계셨고 또 정치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시고 그러니까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진단을 하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관심 많은 영역이어서요. 저는 직업이 변호사인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할 당시에 모든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누군가 특별한 몇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자유롭고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중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요. 법 앞에 평등하답니다. 죄를 지면 처벌받고 좋은 일 하면 칭찬받고 나쁜 일 하면 혼난다.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로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 기득권자, 힘센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은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얼굴을 바꿔서 다 되돌아왔죠. 예를 들면 매국 세력, 분단 세력, 쿠데타 세력, 학살 세력,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불법적 집단들이 다 되돌아왔는데 그 과정들이 보면 결국 시간을 벌고 정치적 타협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죠. 박근혜는 이걸 보고 배운 겁니다. 아니 자기의 선배들이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나 이 정도 그것도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쿠데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좀 그 재벌들한테 좀 받은 게 그게 뭔 죄냐. 그리고 우리가 상의할 수 있지. 라고 그냥 생각한 겁니다. 이 특권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득권을 복구할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탄핵도 중요하고 퇴진도 중요한데 이 일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만인이 보는 앞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저는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에 바로 수갑을 채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니
시민들, 국민들은 죄지면 다 체포돼 가지고 구치소 가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왜 처벌을 안 받습니까? 왜 수갑을 안 찹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것도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도 나쁜 짓을 하면 국민과 똑같이 처벌되는구나라는 걸 반드시 역사 앞에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이 정말로 우리한테 주어진 좋은 기회다. 슬프지만 안타까운 일이고 좀 창피한 일이지만 이걸 정말로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합의했던 그야말로 공평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런 민주공화국을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예. 예, 뭐 법 앞에 평등, 헌법적인 원칙 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키는 사회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될 기회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어떤 제대로 된 청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예를 들면 제재,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하면 제재한다.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제도 많이 갖춰놔도 안 지키면 답이 없거든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어떤 형상이었냐면 이 구성원 사이에 폭력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구 때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잡혔는데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앞으로 더 안 때리는 조건으로 봐주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또 나타났어요. 또 사람들 때렸습니다. 근데 전에도 그랬고 또 봐줬어요. 왜? 더 안 때리는 조건으로.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안 때리는 사람이 바보예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고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진 사람들의 무기가 된 거예요. 힘세고 가진 사람들의 무기가 되고 힘없고 못 가진 사람들한테 족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결국은 권력은 남용하고 힘을 남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화해라는 이름으로 또 용서받고 또 저지르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형사처벌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응징하는 효과가 있지만 더하기 똑같은 효과로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구나. 이게 우리 사회에는 강자들에 관한 한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보여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 쭉 하셨는데 그 외에도 아까 뭐 언급했던 것들처럼 일반적인 진단들 많아요.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까지 됐느냐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없는 진단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이 이번 기회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바라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공 가능성 결국은 낙관하시는가요?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희망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칙과 기본에 투철해야 됩니다. 네. 중간에 가다 새길로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칼날 위를 걷고 있는데 이 칼날 위를 우리가 지나서 다음 목적지에 도달하면 거긴 정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이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과거를 한번 청산하고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큰 걸 좀 걷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법 앞에 평등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 그야말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합의했던 그런 사회로 갈 수 있죠. 네. 우리 사회가 가진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불평등과 격차입니다. 이러니까 자원과 기회가 특정 소수한테 막 몰리니까 이게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국가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열성을 다하지 못해요. 꿈과 희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식 안 낳아요. 이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절망하고 국가도 침체하는데 이 모든 영역의 이 불공정과 불평등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현재 있는 법만 잘 지켜도 예를 들면 52시간 이상 일 시키지 말라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5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무려 36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만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최대 시간 지키고 52시간씩 일하는 사람 고용을 하면 최하 5, 60만 개의 일자리를 즉석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어기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주로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
이 총수들 실질적 사주를 왜 초과 근로시키느냐, 법에 어긋나게 52시간 이상 시킨 거 형사처벌한다고 실질 처벌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5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죠. 최저임금 안 지키는 사람이 2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가 우려치고 중소기업들 뭐 기술 탈취하고 이렇게 하고 대기업들 내부 거래하고 정치권에 압력 가해가지고 세금 깎은 다음에 그거를 무려 550조, 막 750조씩 창고에 쌓아놓고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들도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만 정상적으로 만들어도 새로운 뭐 질서를 만들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약속하고 합의했던 규칙만 잘 지켜도 저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번이 그럴 기회입니다. 예. 뭐 하기 나름이라는 결론은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낙관을 뭐 하시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비관적 요소가 좀 많이 미안한데요. 아, 그래요. 우리는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서구 열강들의 노력에 의해서든 해방된 다음에 우리 대중들이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친일 분자를 등려해본 이승만이 이 나라를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막 엉망진창 난리를 치다가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누가 차지했냐면 박정희가 차지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80년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전두환이 차지했습니다. 87년에 우리가 또 치열하게 싸웠어요. 노태우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는 왔으되 다시 또 이런 나쁜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뭐 호남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고 그런 진단들이 현실적으로 또 많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들이 뭐 현실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차제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 전체적인 개혁 여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제가 요 말씀 잠깐 드릴까요? 예, 잠깐만 하시죠. 네. 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소위 영남 패권주의 또는 뭐 호남 소외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지적되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원래 부당하게 기득권을 유지하는 소수의 지배 세력들은 다수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지배해 왔냐면 분열시키고 차별하면서 지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간 차별, 계층 간 차별, 그 격차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지배 체제의 일부였던 겁니다. 이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지배 체제의 일부였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발전 또는 격차 해소, 불공평 해소라고 하는 게 모든 영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든 권력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그게 저는 뭐 정치인들이 어디서 많이 나왔냐 이거는 뭐 또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뿌리는 결국은 지역 간 차별과 불평등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걸 해소하는 게 첫 길인 것 같아요. 네. 이 시점에서 개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뭐 제 의견보다는 많은 시청자분께서 이재명 시장의 개헌 입장에 그래도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 좀 발언하시도록. 그럴까요? 네. 뭐 하고 바로 이어서 짧게 하시죠. 네. 예. 저는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게 87년에 만들어서 무려 30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단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임제가 가진 제일 큰 문제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가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이 분단돼 있고 강력한 리더십이 좀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향하는 바는 그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시기와 계기와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불이 난 상태입니다. 불 끄는 데 집중해야 될 텐데 불 끈 다음에 곳간을 누가 차지할 거냐를 논쟁하는 것은 일단 시기상으로 옳지 않다. 두 번째는 이 현재 개헌 논의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정치 기득권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새누리당의 비박계, 뭐 바깥에 누구게 합쳐가지고 의원 내각제니 뭐 이런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가지고 이 기득권자들이 귀환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계기라는 측면에서 또 옳지 않고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논의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헌해야 되고 개헌의 시기나 방법은 각각의 대선 후보들이 예를 들어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고 공약하고 그걸 선거 과정에서 평가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시점에 대해서는 아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주로 하시는 것 같고.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희석시키지 마라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개헌한다고 했다가
장기적인 얘기로 다 가는 것이 제가 이걸 간단하게 10초만 얘기할 텐데요. 아, 자, 그러세요? 시간이 일단은 지금, 예. 시기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데 저는 개헌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예. 시기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아니, 있었어요. 잠깐만 그런 기다려보십시오. 얘기가. 최순실 예. 사태 벌어지기 전에 대통령이 제안한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헌 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이시고.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성명에 임기 단축을 포함한이라는 얘기를 넣은 이유가 바로 개헌 얘기로 예. 그 옮기게 한 의도 거다. 때문에 네, 지금 그렇습니다. 타이밍은 아니다. 네, 타이밍상 어쨌든 지금 뭐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시청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좀 다양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지금 네.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금 주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제 호남을 비롯해 국민들은 이제 제대로 된 권력으로의 어떤 이양을 좀 기대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잘 정리가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 과정에서 수단으로서 지금 나눠져 있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좀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그 대응이 못 나오는 지금 야권의 분열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통합이나 연대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현재 상태로 더 다른 방안을 좀 찾는 게 나을 것인지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한 말씀씩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은 정치 담당자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 또는 정치 자체를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네.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실은 야권들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은 누가 되느냐 다음 문제다. 어쨌든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소위 야권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첫째로는 야권의 통합을 바랄 것이고 두 번째는 안 되면 야권의 연대라도 바랄 것이고 세 번째로 그도 저도 안 되면 단일화를 바랄 거다. 예. 이 세 가지는 저는 정치가 국민에게 지는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압력의 강도에 따라서 강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또는 정치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와 함께 압력 강도를 높여야 된다. 이번에 박근혜 퇴진 투쟁도 하지만 정치 기득권자들에 대한 몸통에 대한 책임도 묻고 나아가서는 야권에 대해서도 지금 이 사태에 이르게 된 데서 야권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하나의 방편으로 최소한의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 최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더라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통합을 해 나가도록 강요해야 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 정국의 출구를 찾아보자. 국민과 정치권이 할 일. 지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있는데 한 30초 간단하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저는 현재 정치 환경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치 기득권자들이 모범답안 몇 개 만들어서 대중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선택을 강요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중들이 자기 주장을 조직하고 정치에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나타난 극적인 형태가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죠.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보면 일부 언론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여론 조작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실패했죠. 그건 국민들이 이미 소통망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도도 높고 집단 지성도 상당히 높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종속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자기 주장을 횡적으로 묶어서 정치에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실제로 서구 선진국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감 가지고 국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게 좀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멀리 오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가만두면 아까 오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 권력과 대중이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엄청난 유혈 사태나 이런 정말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미 예정된 법률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밀어붙여야 되고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혼선을 일으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고 다시 권토중래할 시간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던졌고 그게 약간의 영향을 미쳐서 사실 탄핵 발의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루 이틀 늦어지는가 아니면 또는 약간의 혼선을 겪는가와는 상관없이 그건 미풍이니까 그냥 원래대로 정해진 길대로 그냥 뚜벅뚜벅 탄핵 발의하고 표결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미풍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야만 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전망을 하시는 네. 거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좀 작전을 같이 짜야 되는데 서로 주도권을 지려는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라는 거죠. 제가 집행했던 안종범 수석 같은 부하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죠. 근데 이거는 이미 탄핵을 면치 못할 사유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정치권들이 퇴진이나 탄핵에 대해서 되게 머뭇거렸습니다. 그 예. 이유는 너무나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퇴진 투쟁을 통해서 좀 물러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친일, 나라 팔아먹고 또 분단시키고 쿠데타 일으키고 이 광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간첩단 만들어서 죽여가면서까지 권력을 뺏고 또 그걸 유지했던 집단인데, 국민들이 5천만 명이 다 싫어하는구나, 500만 명이 시위를 하는구나, 집으로 가자, 이럴 집단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탄핵 외에는 달릴 길이 없고, 달릴 길이 없다. 그건 또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 맡긴 책무이기도 하고 권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절차, 그리고 국민들은 이 나라의 주인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모습으로서 해고한다, 집에 가라라고 요구하고 말 안 들으면 그걸 강제하는 뭐 그런 거 열심히 하면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저희들 예상키로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될 것이다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어쩌면은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그 폭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야당은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이 사태의 초기에 최순실에게 모든 국가 권력을 던져줬다. 네. 그리고 뭐 거기 완전히 의존했다는 거 국민들이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도 품성도 능력도 없는 것이 증명됐죠. 그때 이미 퇴진의 문제는 제기된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사람들이 또 경악한 것이 이 조직적인 금품 갈취 또는 뇌물수수 범죄의 엄청난 규모의 수괴였다, 두목이었다는 점들이 그냥 추측이 아니고 직접 정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화가 나고 퇴진을 요구하고, 또 퇴진하는 척하면서 최근에 이 성명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전제를 달았죠. 예를 들면 여야가 협의해서 정해 주면 그때 사퇴하겠다. 여야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 여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노리고 또 혼란을 주면서 본인의 시간을 버는, 그러면서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충정해서 한 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책임을 제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혼란과 위기가 계속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러니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게 되돌아가서 과거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법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대통령이 죄를 지면 탄핵한다. 탄핵해서 내보내면 이런저런 순위로 승계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 안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운다. 그리고 이런 나쁜 짓을 할 경우는 특검할 수 있다. 또 국정조사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진상을 규명해서 현 전국 상황을 이 탄핵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것과 함께 간단한 진단부터 좀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장님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현재 상태를 뭐 제가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면, 네. 그 구체제, 이 봉건 체제 때의 전제군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네. 이제 민주공화국의 몸을 빌려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률은 뭐 만인한테 평등한데 본인은 적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구 법을 어겨버렸고, 네. 범죄 의식도 없었고 준법 의식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 국민이 맡긴 통치 권한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데, 이거를 특정 개인한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 맡겨버린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흥분하고 막 책임을 묻고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혀 잘못에 대해서